20년을 한 직장에서 버텨온 내 인생은 규칙적이었다. 오전 7시 30분 출근, 오후 6시 퇴근, 주말에는 집에서 뉴스나 보며 쉬기. 큰 변화 없이 살아왔고 그게 가장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연진이와 결혼한 지 17년. 예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더욱 조용해졌다. 아이 키우느라 바쁜 아내에게 괜한 말을 보태봤자 피곤할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각자 할 일만 하며 지냈다. 문제는 그 조용함이었나 보다. 여보, 친구가 괜찮은 보험 설계사 소개해줬어. 지난주 수요일 저녁이었다. 연진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벼랑간 꺼낸 말이었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대충 들었다. 보험? 우리 이미 다 들어있는데. 아니야. 요즘 나온 새로운 상품들이 있대. 연금이랑 안보험도 더 좋은 게 나왔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보험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연진이가 알아서 하겠다면 맡기는 게 나았다. 집안일은 원래 아내 몫이었으니까. 그래, 알아서 해. 연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그 미소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다. 다음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다. 연진이는 커피까지 타다 주며 뭔가 들뜬 모습이었다. 여보, 박상민 과장님이야. 제일생명 소속이시고. 박상민이라는 남자가 일어나며 명함을 건넸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부드러웠다. 사무직 손이 아니라 영업직 손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상민입니다. 부인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뭔 말을 많이 했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연진이가 상황 설명을 했다. 안보험이랑 연금보험 새로 가입하려고 상담받고 있었어. 박 과장님이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거든.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보험 이야기는 복잡하고 지루했다. 연진이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박상민이라는 남자가 자주 집에 왔다. 일주일에 2번씩은 왔다. 처음에는 거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더니 나중에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하면 아무래도 산만하잖아. 카페가 조용해서 좋을 것 같아. 연진이의 말이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예진이가 먼저 이상하다고 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뭐가? 전화할 때 자꾸 부엌으로 가서 혼자 얘기해요. 그리고 웃을 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15살 아이의 말치고는 예리했다. 나도 그제서야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연진이는 정말 달라져 있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고 메시지가 오면 이상하게 서둘러 확인했다. 화장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냥 동네 카페 가는 건데 립스틱까지 새로 바르고 나갔다. 보험 상담이 이렇게 자주 필요한 건가?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해 물어봤다. 복잡해서 그래.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 비교하고 설명 듣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 연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밤 연진이가 샤워하는 사이 거실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왔다. 화면에 박 과장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내일 뵐 생각에 벌써 기분이 좋네요. 잘 자요. 오후 11시에 오는 메시지치고는 너무 사적이었다. 보험 상담을 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이런 식으로 연락하나?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다. 섣불리 의심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말수 적은 내 성격상 확실한 증거 없이 추궁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다만 예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들의 직감은 때로 어른보다 정확하다. 박상민과의 만남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이제는 거의 격일로 바뀌었다. 연진이는 매번 새로운 핑계를 댔다. 오늘은 펀드 상품 설명 들어야 해. 변액보험이랑 일반보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보험이 이렇게 복잡한 건지 몰랐다. 20년 전 결혼할 때 간단히 들어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험은 대학 과정이라도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연진이가 보험 이야기를 집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복잡하고 중요하다면서 나에게는 설명도 없었다. 물어봐도 대충 넘어갔다. 나중에 정리되면 얘기해 줄게. 정리되려면 언제까지 걸리는 건지 궁금했지만 굳이 추궁하지 않았다.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연진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예전에는 뉴스부터 봤는데 이제는 메시지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다. 연진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벌써 깨셨어요? 저도 방금 일어났는데. 목소리 톤이 달랐다. 평소보다 한참 높고 부드러웠다. 나에게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네. 잘 잤어요. 박 과장님은요? 어제 야근하신다고 했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야근? 보험 설계사가 야근을 하나? 게다가 연진이가 언제부터 남의 야근을 걱정하게 되었나? 오늘 만나서 그 얘기 마저 들을게요. 어제 끝까지 못 들어서 계속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다고? 어떤 보험 상품이 그렇게 궁금할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연진이는 부엌에서 전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한다고? 보험 상담에서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그때 예진이가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나와 마주쳤다. 아이도 엄마의 전화 소리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빠, 저 목소리 이상하지 않아요? 예진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날부터 나는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연진이의 일정, 외출 시간, 복장, 표정, 모든 것이 전과 달랐다. 특히 놀라운 건 화장이었다. 연진이는 원래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동네 마트 갈 때도 선크림과 립밤 정도만 발랐다. 그런데 박상민을 만나러 갈 때는 완전히 달랐다. 파운데이션부터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풀코스였다. 오늘 특별한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사람 만나는 거니까.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보험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건데.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목요일이었다. 연진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그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관심도 없었을 텐데 계속된 의심 때문에 화면을 슬쩍 봤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발신자는 박 과장님이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연진 씨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더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얘기해요. 가슴이 철렁했다. 보험 상담을 받으러 간 자리가 즐거웠다고? 더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얘기하자고? 나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샤워실에서 나오는 연진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1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연진이의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메모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어떤 표정으로 돌아오는지도 기록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상민을 만나고 온 날은 연진이가 유난히 기분이 좋았다.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기도 했다. 반대로 만나지 못한 날은 괜히 짜증을 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아.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다. 나는 항상 집에 있을 때는 있었고 특별히 무관심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걸까? 대화가 없어. 당신이랑은 정말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서 한숨을 크게 쉬었다. 마치 나와의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는 듯이. 그때서야 깨달았다. 연진이는 나와 박상민을 비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나는 항상 뒤처지고 있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혹시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예진이의 한마디가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아빠, 엄마가 박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오빠라고 불러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예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다. 오빠라고 부른다고? 7살 연상인 남자를 오빠라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진이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묻지도 않았다. 아이가 부모의 문제에 더 깊이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년간 공기업에서 일하며 기른 체계성과 신중함을 모두 동원했다. 먼저 연진이의 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했다. 휴대폰 달력을 몰래 확인해보니 박상민과의 만남이 일주일에 3번씩 잡혀 있었다. 그것도 보험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은 경제적 추적이었다. 우리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했다. 연진이가 박상민을 만나는 날마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결제 기록이 있었다. 2인분씩. 가장 의심스러운 건 지난주 화요일 기록이었다.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12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다. 보험 상담을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갈 이유가 있을까? 나는 그 호텔에 전화를 걸어 그날 CCTV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 후배 중에 과거 탐정 일을 했던 김대리가 있었다. 점심시간에 그를 따로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형님,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해요?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이 흔하다는 듯이 일단 스마트폰 위치 추적부터 해보세요. 가족 찾기 앱 말고 좀 더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가 알려준 방법은 합법적이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통신비 계정으로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연진이 모르게 설정할 수 있었다. 일주일간 추적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연진이는 박상민과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했다. 카페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호텔 라운지였고 2시간 상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4시간을 함께 보냈다. 가장 결정적인 날은 지난 금요일이었다. 연진이는 백화점에서 쇼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강남의 한 모텔 근처에서 3시간을 보냈다. 그날 나는 반차를 내고 직접 현장에 갔다. 모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오후 3시쯤 익숙한 차가 들어왔다. 우리 집 차였다. 연진이가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박상민이 내렸다. 둘은 자연스럽게 모텔 입구로 향했다. 박상민이 연진이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떨리는 손으로 연속으로 몇 장을 찍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1시간 후 그들이 모텔에서 나왔다. 박상민이 연진이를 끌어안고 이마에 키스하는 장면도 촬영했다. 그리고 각자 차로 돌아가기 전에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 충분합니다. 모텔 출입과 신체 접촉까지 있으니 상간자 소송도 가능해요. 변호사는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위자료는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혼인 기간이 17년이니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올 것 같네요. 나는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필요한 서류들, 예상 기간, 비용까지 모든 것을 메모했다. 그날 저녁 연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왔다. 쇼핑백까지 들고 와서 마치 정말 백화점에 다녀온 것처럼 연기했다. 오늘 뭐 했어? 백화점 갔다가 친구들이랑 커피 마셨어. 그냥 평범한 하루였지.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1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서재에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예진이의 양육 문제도 검토했다. 며칠 뒤 연진이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녀가 샤워하는 사이 메시지를 확인해봤는데 박상민과의 대화 내용이 있었다.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랑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들키면 어떡하죠? 무서우면서도 설레요.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 그 대화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법정에서 쓸 증거였다. 일주일 동안 더 증거를 모았다. 호텔 발레 파킹 영수증, 박상민이 보낸 꽃 배송 영수증, 심지어 그가 연진이에게 선물한 목걸이 구매 영수증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마침내 입을 열기로 했다. 1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선량하게 살아온 남자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다면 큰 착각이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을 때 나는 조용히 행동에 옮겼다. 화요일 저녁 연진이가 박상민과 만나러 나간 사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내일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준비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사진, 메시지 스크린샷,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록까지. A사 용지로 신장이 넘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법원에 갔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다. 피고는 최연진과 박상민, 위자료 청구액은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박상민이 근무하는 보험사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신고였다.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직원이 기혼 고객과 불륜 관계를 맺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보험사 민원 담당자는 당황스러워했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진이는 평소와 같았다. 박상민과 만나고 온 후라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회사 일찍 끝났네? 응. 할 일이 있어서. 나는 서재로 들어가 법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정리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다음날 오전 10시 박상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진이의 휴대폰으로 온 전화였는데 나는 우연히 들을 수 있었다. 연진 씨,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조사가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조사요? 당신 남편이 우리 관계를 신고했나 봐요. 증거까지 제출했대요. 연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가, 정우가 알 리가 없는데 사진도 있대요. 우리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그 순간 연진이가 나를 돌아봤다. 나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모른 채 했다. 오후 2시 박상민이 우리 집으로 왔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옷차림도 엉성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그리고 서재에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얘기할 것도 없어. 이거나 받아. 봉투 안에는 소장 사본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박상민은 서류를 꺼내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형님,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도 오해야? 나는 스마트폰에서 그날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두 사람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했다. 박상민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연진이는 옆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면 다 되나? 17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망쳐놓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내 아내에게 접근하지 마. 회사에서도 징계받을 테고 법정에서도 만날 거야. 박상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을 나갔다. 연진이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다. 이틀 후 박상민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고객 접촉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다. 더 큰 타격은 따로 있었다. 나는 우리 동네 맘카페와 박상민이 활동하는 보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을 공개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기혼 고객과 불륜을 저지르는 보험 설계사를 조심하세요.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박상민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다. 보험업계는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소문이 돌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웠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렸다. 나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다. 상대방 변호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듯 고개만 저었다. 합의 의향은 없으신가요? 판사가 물었다.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연진이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3개월 후 판결이 나왔다. 이혼은 인용되었고 연진이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박상민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예진이의 양육권은 내가 가져갔다. 아이가 스스로 아빠와 살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다. 아빠, 엄마가 나쁜 일 한 거 맞죠? 그래, 맞다. 그럼 아빠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네요. 15살 아이도 옳고 그름은 알고 있었다. 박상민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업계에서 소문이 돌면서 다른 회사 취직도 어려워졌다고 들었다. 자업자득이었다. 선량한 사람을 우롱한 대가는 이런 것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다. 예진이와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둘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평온했다. 아니,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온함을 느꼈다. 예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다. 오히려 엄마 없는 생활을 더 편해했다. 아빠, 저녁은 뭐 먹을까요?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하자. 우리 부녀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진실했다. 거짓말이나 숨김이 없는 대화였다. 가끔 연진이 소식이 들려왔다. 친정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위자료로 받아간 돈도 이미 바닥났을 것이다. 변호사 비용이며 이사 비용이며 만만치 않았을 테니까. 박상민의 근황은 더 처참했다. 보험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현재는 중고차 판매업을 한다고 들었다.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었다. 남의 가정 파괴한 대가가 이런 거구나. 솔직히 동정하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다. 내 삶은 오히려 더 나아졌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가정사로 힘들었을 텐데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부장이 칭찬했다. 실제로 그랬다. 오히려 집중력이 더 좋아졌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예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숙제하다가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기도 했다. 연진이가 있을 때는 없던 대화였다. 아빠, 오늘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밝아졌대요. 그래? 네. 예전보다 표정이 좋아졌다고. 집에서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는 부모의 갈등을 예상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다.
연진이와 내가 대화 없이 지낼 때 예진이도 그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달에는 내 동창 모임이 있었다. 20년 만에 참석했다. 예전에는 연진이가 싫어해서 거의 나가지 않았었다. 정우야, 너 많이 달라 보인다. 대학 동기 한 명이 말했다. 뭐가? 표정이? 예전보다 편해 보여. 그런가? 나 자신은 잘 몰랐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보다. 모임에서 우연히 이혼한 다른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도 아내의 외도 때문에 헤어졌다고 했다. 너는 어떻게 했어? 증거 모아서 법적으로 대응했지. 잘했다. 나는 그냥 참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후회돼. 선량한 사람이 당하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걸 새삼 느꼈다. 몇 주 전에는 박상민의 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형님 덕분에 업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야? 요즘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과의 선긋기를 철저히 해요. 형님 사건이 경고가 되었거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 셈이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이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서면 마음이 후련했다. 17년간 쌓였던 답답함이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지난 주말에는 예진이와 함께 등산을 갔다. 아이는 처음에 힘들어했지만 정상에 도착해서는 좋아했다. 아빠, 여기서 보니까 세상이 다 보이네요. 그렇지? 높은 곳에서 보면 다 작아 보여. 그때 예진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엄마가 연락해도 받지 마세요. 왜? 저희가 행복한데 다시 망치고 싶지 않아요. 15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확실한 의사 표현이었다. 실제로 연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시도했다. 주로 예진이를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예진이가 거부했다. 엄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나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했다. 강제로 만나게 할 이유가 없었다. 어제는 회사 후배가 고민 상담을 해왔다. 아내가 요즘 이상하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잡으세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형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17년간 지속되던 가짜 평화가 깨지면서 진짜 평화를 찾았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유지되던 결혼 생활보다 진실한 부녀 관계가 훨씬 가치 있었다. 박상민과 연진이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용서는 반성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보험은 만약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연진이가 배신할 가능성에 대해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조용히, 철저하게 17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진이가 대학하고 독립하면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생각이다. 재호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진짜 남자는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실행한다. 그리고 조용히 승리한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